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 때문에 복귀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친명계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핵심 인사였던, 지금도 핵심 인사입니다만 현근택 변호사,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중요한 사안을 알고 있는 사람. 근데 성희롱 문제가 커진 거잖아요. 근데 이 성희롱 얘기할 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2차 가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맞습니다. 이 현근택 부원장이 성희롱을 한 대상으로 지목된 해당 그 50대 여성 비서와 또 지역 정치인이 있었죠. 근데 이 지역 정치인이 본인의 SNS에다가 세 사람이 합의를 했다 이러면서 합의서를 직접 자필로 쓰고 이 세 사람의 사인까지 담긴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. 어허. 근데 이 해당 사진에 그 하단에 보면 이 피해자의 이름이 고스란히 나오거든요. 이름까지 있어요? 예, 이걸 대중에, 그러니까 전체 공개로 해서 대중에 다 보도록 공개한 부분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 저걸 누가 공개한 거예요, 저걸? 말씀드렸듯이 그 50대 여성 비서를 둔 그 지역 정치인이죠. 그러니까 그 당시 현장에 있어서 너희 부부 관계냐, 너희 뭐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그 대상자로 지목된 지역 정치인, 그러니까 예비 후보가 이 사과문을 올린 건데요. 이 발언문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은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일단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, 당시 현장에서 뭐 부부냐 같이 사냐 이런 발언을 한 것 외에 직접적인 발언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현근택 부원장의 불출마나 당내 징계 또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말도 돼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일단 아랫줄은 아니고 위에줄만 보면 자, 현근택 위원장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옆에 계신 분은 현근택이 사과를 했고 또 피해자가 지금 뭐 불출마나 징계까지는 원치 않는데요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? 예,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해서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된 것처럼, 왜냐하면 지금 현 위원장이 윤리감찰 조사를 받은 상태잖아요. 그래서 예. 아직 징계 수위는 결론 나지 않았지만 징계 처리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단락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건데, 그래서 세 사람이 합의를 이뤘나 보다라고 여겨지던 상황에 아까 그래픽 다시 보세요. 피해자 얘기가 중요하죠. 피해자. 예, 해당 피해자가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. 다시 이 당시에 얘기했던 세 사람 간의 대화가 말씀이 번복되고 있어서 어허.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고,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다시 정리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. 이 지금 지역 정치인이 올린 그 SNS 게시글의 댓글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돼 있다 이러면서 지금 최대한 말을 아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아니 뭐 합의 다 끝났어요. 사과 받아줬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불출마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작 피해자는 합의한 적 없답니다. 근데 막 이게 공개가 돼요. 글쎄요.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그 현근택 부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석주 예비 후보라는 사람하고 그 여성 이렇게 예. 세 사람이 지난 1월 12일에 만나서 이걸 논의한 거는 사실이에요. 그거는 이 여성이 인정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저런 합의문을 또 쓴 것도 사실이에요. 예. 그렇죠? 그런데 현장에서 그 현근택 부원장이 이 여성한테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게 여성의 주장이고, 그다음에 저 합의문은 완벽한 합의문이 아니고 오늘쯤, 그러니까 15일쯤에 본인의 입장을 법률 검토를 하고 나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.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어제 이석주 씨가 저 합의문을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. 왜 저렇게 저 서두를까요? 공개된 합의문에 보면 현근택, 이석주 두 사람의 사인은 있지만 이 여성의 사인은 없어요. 어허. 그렇죠? 그러니까 이 여성의 말이 맞는 것으로 보여요. 예. 그러면 왜 공개했을까? 이제 이게 문제가 그렇죠. 되는 건데,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현근택 부원장과 이석주 씨가 자꾸 이 상황을 일단락되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 아닌가. 자꾸 뭔가 이 상황 끝났어요라는 걸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. 이거는 조금 더 크게 보면, 우리가 조금 더 관측을 해보면 결국 현근택 부원장의 총선 출마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닌가. 저는 그런 의심을 개인적으로 합니다. 그러니까 피해자랑 합의 다 봤어요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더 이상 거론을 못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공천 줬을 때 조용히 공천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다는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.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장 중요한 건데, 이런 어떤 일련의 행위들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, 그리고 예. 저런 어떤 입장 발표가
피해자의 입이나 피해자의 측에서 발표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고, 현근택 변호사나 이석주 그 두 예비 후보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과를 하고, 모든 것을 그 피해자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게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그나마 본인들에게 뭐랄까요, 더 역풍이 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아닐까,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데 과거에 현근택 변호사는 당내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, 물론 뭐 비슷한지 아닌지는 더 따져봐야 됐습니다만, 어찌됐든 성비위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? 박완주 의원 때, 그때는 이렇게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입니다. 이 성추문과 관련돼서 뭐 2차 가해라든지 묵인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.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, 그다음에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.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과도 계속 했지고 재발 방지를 계속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벌어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비서진들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생사 여탈이 다 뭐 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도지사 이런 분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약자 관계거든요. 갑을 관계인데 그런 문화가 돼 있는데 정치권에만 특히 민주당이 왜 이게 남아 있느냐? 제가 봐도 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극복해야 될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. 예. 자, 중요한 문제고 극복해야 될 문제. 하지만 본인이 정작 저렇게 서 있을 때는 그건 오해가 있었고 사과했다니까요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쭉 봤더니 에이, 현근택도 출마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얘기들, 전망도 나온다는 거예요.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.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? 현근택 위원장뿐만이 아닌 거예요. 현근택 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친명이잖아요. 근데 이 사건 터지기 전에 다른 사건 때 막 막말 논란이 있었던 사람, 그런 사람들이 다 줄줄이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누가 적격 판정을 받았느냐? 자, 일단 쭉 한번 들어보시죠.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요.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서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세게 우리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지,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겁니다. 당에서도 이걸 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 1년 전부터 이미 동네 방네 다 하고 있잖아요, 지금. 그걸 국회의원들이 얘기했다고 그걸 뭐 팔리게 진짜. 탄핵이 무슨 큰 뭐 난리라도 납니까, 그게? 그때 탄핵해서 딱 발목을 잡아놨으면,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사실 발목대기를 분질러 놔야 된다니까요. 그런 나쁜 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. 자, 저런 발언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. 물론 지금은 이게 공천을 줬다는 아니에요. 공천을 신청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, 적격 부적격, 이 판정인데 대부분 지금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 김의겸 의원이요, 전북 군산을 신청해서 지금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, 나라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이다,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이런 발언을 해서 막말 논란을 빚었던 바가 있고요. 최광욱 전 의원도 암컷 발언을 했었는데,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던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부원장직에선 물러났지만 예비후보 적격심사 평가에서는 또 적격을 받았습니다. 그 밖에 김용민, 민형배 의원 등등이 막말 전력이 도마에 올랐었는데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다 적격 판정을 받아서 아마 1차 관문을 또 통과할 가능성도 사실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았으면은 그대로 갔을 거예요. 거기서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현근택 씨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하니까 정성호 의원은 당직 정지했어요. 그리고 컷오프다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그거 너무 심하지 않는가? 그러니까 바로 엄정 경고를 바꿨잖아요. 그 문자 메시지. 예, 문자 바로 엄정 경고를 바꿨어요. 엄정 경고는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. 말 그대로 경고니까. 지금 민주당에 이게 그 징계하는 게 엄정 경고와 당직 정지, 당원권 정지 제명이 있는데 처음에 2차를 두 번째로 약한 걸 이야기했는데
그것도 아니다 해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약한 걸로 바꿨잖아요. 결과적으로는. 결국은 저 문자 메시지. 네, 그거 바꿨지 않습니까? 그러니 저 문자가 드러나지 않았으면은 그대로 윤리심판원의 그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엄정 경고로 끝났을 거예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적격해서 들어갔겠죠. 그런데 문제는 저런 것이 다 드러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 저게 드러났으면 이게 좀 바꿔야 되는데 기준을 더 좀 높이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여론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쨌든 친명이라는 이 하나의 기준만으로 1차 관문을 통과시키고 있으니까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관문에서도 저걸 어떻게 통과를 시킬지 걸러낼지 그 부분이 지금 관심사죠.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엔 1차 관문입니다. 아직 뭐 공천 받았다는 아니고 공천에 신청할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. 하지만 이 총선이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자꾸 국민들에게 감동은 못 줄 망정 감싸기가 되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.